오늘까지 하고 내일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 강습을 좀 잠깐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강스라이팅 전용 채널에서 여러분들 만날 생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내일 아침에는 강습 기다리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TV조선 뉴스 채널 아니고 별도의 전용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전용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찾아오시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주 찾아주시면은 또 찾기 쉬워질 겁니다. 일단은 강스라이팅 검색하면 검색은 되더라고요. 일단 검색해서 찾아오신 방법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찾으신 다음에 구독 눌러주시면은 다음부터 찾기가 엄청 쉽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용 채널에서 뵙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제 국회 기사가 이거저거 많습니다. 일단 예산안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와중에 어제 표결을 할 줄 알았는데 표결을 안 했어요. 속사정이 있죠. 속사정을 보면은 참 추잡합니다만은 감사원장 탄핵도 내일 표결을 합니다. 이거는 뭐 아마 표결 예정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직무정지를 시켜버리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골판지 드론 100대를 내년에 들여와서 배치한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나비 효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북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변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들이 흥미롭습니다. 특히나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시리아 내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 나비 효과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드론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지난번에 드론의 서울 하늘이 뻥 뚫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드론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된다. 이게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북한군이 가 있잖아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현대 드론 전법을 실제로 운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골치 아프다. 이것도 동시에 우리 숙제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경제면에서는 찌라시의 기업이 흔들린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롯데 얘기죠. 롯데가 거의 그룹이 잠깐 흔들흔들 할 정도였었는데 일단 매각스 그 이런저런 그 계열사 매각에 나서 있습니다. 그 매각하는 계열사 중에 알짜배기들이 좀 있어요. 그 렌트카 사업도 매각 대상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건 카드사입니다. 카드사도 이게 규모가 꽤 크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은 참 정치를 얘기할 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참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자주 하게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바이든은 되게 우아한 척 하더니 본질적으로 똑같더라. 어떻게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염치들이 없니?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절차에 돌입했고요. 이제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지검장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고 또 감사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사태를 맞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감액 예산안 처리는 일단 멈춤 상태가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는 10일까지 합의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합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해서 한 말인가? 우원식 의장은 중립적인 국회의장 아닙니다. 본인이 국회의장 될 때부터 본인이 중립적인 국회의장이 된다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민주당의 철두철미한 민주당의 전위대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하는 행동도 전부 다 민주당의 전위대예요. 단 한 번도 중립적인 국회의장이었던 적이 없고 이거 역시도 웬일로 왜 민주당 마음대로 표결 안 했지? 왜냐? 민주당 마음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감액 예산 통과시키면 민주당도 깝깝합니다. 그 속사정 알아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간첩죄 폐지에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안 해!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우리의 가장 큰 적국은 북한이 되겠습니다만은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술 유출을 뭐 이런 거 특히나 지난번에 그 기무사 군무원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갖다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또 우리 적국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처벌도 안 돼요. 이런 거 좀 고쳐야 된다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요즘에 간첩이 어디 세상 순진한 얘기죠. 무슨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있는 사람만 간첩인가요? 요즘에 오히려 선글라스 쓰는 사람들은 간첩 아니죠. 날라리들이죠. 보통 사람들도 다 쓰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햇빛 좋을 때는 선글라스 쓰는 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이렇고요.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은 이렇게 거침없이 나가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죠. 최상병 특검도 특검이 아니라 이제 국정조사는 일단 받겠다. 이게 특검을 안 받기 위한 최후의 그냥 이거 해주면 이거 안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밀려 나오는 모습. 뭐 실제로 동력이 없으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뭐 예정된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주도 규정한다.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거의 소송공화국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요거를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자. 그래서 합병할 때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내용으로 좀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국회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진짜로 슬슬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냥 이게 무슨 딱히 법안이 발의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 건 더더욱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그냥 SNS 상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글 몇 줄 쓴 거 정도입니다. 일단 여론을 조성하는 과정이라고 보겠고 이게 선후 관계, 인과관계가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이 비혼 출산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던 이유는 비혼 출산이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기왕이면은 이렇게 부모가 다 있는 그리고 결혼을 정식으로 한 가정 그렇게 가족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혼 출산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는데 이제는 비혼 출산 자체가 워낙 많아지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저출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혼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태어나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비혼 출산을 장려하자 쪽으로 오히려 바뀌고 있는 비혼 출산을 인정하자 쪽으로 바뀌고 있는 단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영세업자에 대한 수수료 갑질 또 노수요 갑질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5조 9천억 정도의 지원 예산 편성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골판지 드론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스토리가 꼬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리는 것보다도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찌라시 기업을 흔든다. 이건 오늘 중앙일보는 이 기사를 일면 머릿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일보에는 일면에 이런 기사가 달렸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 옥스퍼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이기도 하구나. 하여튼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출판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출판부가 올해의 단어로 뇌썩음, 브레인랏이라는 단어를 설정했다. 뭐냐? 아주 그냥 생각이라는 거를 어깨 위에 무겁게 어떻게 달고 다니니?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면서 이게 목만 아프게 무거운 거 왜 달고 다니니? 라는 뜻이 되겠죠. 뇌가 다 썩었다. 이게 숏폼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책은 안 읽고 그냥 영상으로만 그냥 머리 안 쓰고 멍 때리고 보는 것으로 자기가 공부 다 했다고 착각하는 이런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적인 의식도 없고 이게 뇌를 썩게 만들고 있다. 뇌썩음이라는 게 올해의 단어라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 기사가 오늘 조간에도 실렸고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화두가 될 겁니다. 미국이 HBM의 중국 수출을 막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일본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HBM 수출을 못하도록 하는 명분은 뭐냐? 이거는 군사기술로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일본은 되냐? 일본은 알아서 자기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통제 규정을 갖고 있다. 쟤들은 일본 정부 자체지만은 우리하고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없다. 니들은 우리의 규제 대상이다.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일본만 딱히 봐준 게 아니에요. 일본을 비롯한 무려 33개 나라가 얘들은 잘하고 있어. 니들이 알아서 해. 한국? 니들은 못 믿어. 니들은 우리가 볼게. 하지마. 지금 한국이 그렇게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궁극적으로 이제 한미 관계에도 그렇지만은 일단 당장은 중국도 어쨌거나 시장인데 또 손님이고 고객인데 팔아먹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깝깝하죠.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SK는 만들어서 전부 다 엔비디아 주고 있거든요. 다 미국에다 주는 거기 때문에 SK는 상관이 없어요. 하이닉스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공급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중국에다 많이 갖다 줬었는데 이제 중국 시장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서는 이래저래 엔비디아 못 들어오면 이제 진짜 깝깝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산 저가공세 철강 여기에 아예 반덤핑 관세를, 이게 워낙에 지금 중국이 덤핑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관세를 때려버렸죠. 트럼프 지역 그 인식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인식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는 이건 진짜로 대놓고 덤핑이거든요. 요거는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만 하다라는 정부의 인식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요즘에 돈도 탈한국, 사람도 탈한국인데 이제 코인도 탈한국이더라. 한 달 새 무려 16조 원이 빠져나갔다. 하기는 한 달 새 그 비트코인이 화제를 모았고 또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생각한다면은 무리도 아닌 현상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 다음에 요거는 서울신문인데 뭔가 무슨 장면인지 좀 이게 제철소에서 불꽃 튀는 장면인가 싶을 텐데 사실은 시위 현장입니다. 어느 나라 시위 현장이 이렇게 무시무시하냐? 조지아입니다. 조지아가 이제 미국의 조지아가 있는데 그 조지아 아니고 저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불렸던 흑해 연안에 있는 옛날 소련 연방의 일원, 지금은 이제 그 소련 밑에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저 EU에 가입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소련의 일원이 아니라 유럽의 일원으로 가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는데 지금 정권이 친러 정권이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그 얘기 안 해. 유럽에 왜가? 우리는 러시아의 똘마니인데 그냥 러시아의 똘마니를 자처하는 이런 지도부가 들어오면서 국민들이 싫어, 나는 러시아 그 소련 똘마니 하기 싫어, 나는 저기 유럽의 일원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지금 데모가 일어난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국제적으로는 오늘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연말 되면은 각국이 다 난리죠. 미국도 뭐 연방정부 셧다운 같은 일이 그렇게 예사로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아예 그냥 정부 붕괴 위기까지 있어요. 그 얘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가족 행정부를 뿌리고 있다. 도대체 큰딸 시아버지는 프랑스 대사를 시키고 작은딸 시아버지는 중동 고문을 시키고 아주 그냥 사돈들을 뭐 이렇게 깔끔하게 모시는지. 그런가 하면 아니 트럼프는 사돈까지 이렇게 챙겨주는데 아들쯤이야. 바이든이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자기 아들을 사면을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이거 날 향한 공격이었고 나 때문에 받은 고통이니까 그냥 내가 풀어줄게. 근데 바이든을 향한 공격 맞죠? 정치적인 공격이었던 성격은 분명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못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제하는, 마치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셀프 사면해가지고 이놈은 나쁜 놈이다 라고 비난하더니만은 사실은 어차피 대통령 못 되고 어차피 재선 못 되고 뭐 임기 끝날 때 되니까 그냥 뭐 미칠 거 뭐 있냐, 난 내 아들 감옥 보내기 싫다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한국 대통령들은 임기 말이 돼가지고 자기 대통령 가족을 자기 아들 가족을 감옥 보내는 예가 왕왕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감옥에 갈 아들도 빼주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선진 정치다라는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별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냥 당장 어차피 찍을 때 되면은 둘 중에 하나 찍게 돼 있다라는 마인드의 표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빠른 속도로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씩 국내 정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 검찰의 넘버 2죠. 서울중앙지검장. 이 두 명을 직무정지시키는 게 이제 내일이면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탄핵 표결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근데 감사원장의 도대체 탄핵 사유가 뭐냐? 야, 감사원아, 왜 사드 배치 지연된 거를 네가 따지고 그래?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불편하게, 문재인 대통령 잘못을 들추면 네가 나쁜 놈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중요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들추면 그게 탄핵감이 된다는 마인드가 참 재밌죠. 그런가 하면은 서해 공무원 피살은 그걸 왜 감사를 하냐고. 아니, 그거를 우리의 국민이 북한에 가서 죽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과정을 따져봐야 보는 게 뭐가 잘못인지 몰라도 그걸 따지는 게 탄핵의 사유가 되고 있는, 정말 거꾸로 돌아가는, 이 나라의 정부는 무엇을 하라는 건지, 그러면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그게 왜 탄핵 사유가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웃긴 건 뭐냐면은 탄핵 사유에 월성 1호기 감사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현직 감사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싫은 건 다 갖다 붙여 놓은 거죠. 이 사람이 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엉터리 탄핵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탄핵은 어쨌거나 말이 안 되거나 되거나 간에 일단 민주당도 알고 있죠. 이게 탄핵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인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그냥 당장 이게 그 문 대통령 그만 좀 일단 몇 달이라도 못 뒤지게 만들어 놓자. 그리고 몇 달이라도 못 뒤지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계산인 거죠. 그럼 정부를 마비시키는 또 하나의 일이 이제 정부의 특활비 없애고 뭐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이죠. 근데 우원식 의장이 웬일이지? 거야의 예산안 독주를 제동을 걸었어? 이거야? 기특해라? 웬일이지? 그리고 10일까지 합의하라? 이야, 국회의장답네? 국회의장다운 게 아닙니다. 일단 감액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감액을 하고 나면은 민주당이 아쉬운 게 많아요. 특히나 그 이재명 대표의 간판이죠. 지역화폐.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간판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지 않으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야당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는 감액만 가능해요. 증액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빠진 상태에서 이게 예산이 예결을 통과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 증액 협상을 하긴 해야 돼요. 이게 일단 민주당의 속사정. 그래서 어제 우원식 의장이
정말 민주당에 충실한 개 노릇을 하면서 그냥 민주당이 예결을 통과시켰으니까 나도 통과시켜야지 그러면은 그건 국회의장이 될 만한 정치력이 없는 거지. 민주당이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정도 국회의장이라도 해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깎은 건 깎은 거고 적당히 다시 돌려주면서 민주당 표 예산을 우다다다, 특히 이재명 표 예산을 우다다다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재명 표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야당 의원들은 이게 정부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거 때 보면 우리 많이 보잖아요. 우리 동네에 다리 놨어요. 우리 동네에 길 놨어요. 우리 동네에 체육관 놨어요. 우리 동네 학교에 잔디 깔았어요. 이게 다 예산 확보 갖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다음에 뭐 자기 뽑아달라고 할 때 하는 말들인데 그게 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는 거거든. 이게 결국은 다 원래 정부 예산안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지는 있더라도 딴 데 쓰일 돈이었는데 글로 땡겨오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일인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해놓으면은 야당 의원들은 이거 아니면은 자기들 존재감을 지역구에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이재명 대표 옆에 찰싹 붙어서 호위무사하는 역할. 그래서 야당 대표 얼굴 보이면은 그 옆에 얼굴 좀 어떻게 끼워 올려가지고 쌩 난리들이 나죠. 그런 모습들 아니면은 이 예산이에요, 예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쉬운 건 민주당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10일까지 합의를 해와라 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민주당의 속사정을 우원식 의장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본인이 쪽지 예산 집어넣어 봤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땡겨 본 사람으로서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예결해서 감액 처리한 예산안을 그냥 바로 통과시켜 버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는 오히려 야당이다 라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모처럼 공정한 중재자 같은 행세를 하는 거죠. 사실은 철저히 민주당의 이해에 부합하는 우원식 의장의 일거수일투족. 지금까지 우원식 의장이 한 행동 중에 민주당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은 단 일거수도 없었고 단 일투족도 없었어요. 자, 어쨌거나 그 와중에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를 덮는 입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발표도 안 하고 정당법 개정안을 싹 넣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돈봉투 사건 그 공소시효를 줄이는 거. 그래서 아예 그냥 처벌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법안이었던 거죠. 야, 세상 머리 좋아요. 그 좋은 머리 나라를 위해서 좀 쓰지. 야, 보면 정치적으로 이런 머리 진짜 잘 들어가는데 왜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안 쓰는지 참 답답합니다. 자, 정치 얘기는 이 정도 하죠. 더 얘기해봤자 화만 나죠.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이 레이더에 안 잡히는 골판지 드론 100대를 내년 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골판지 드론이라는 게 여러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시죠? 이게 그냥 종이 상자 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 이제 프로펠러 달려 있고 앞대가리 있고 뒤에 있고 근데 그냥 종이 상자처럼 생겼고 크기도 딱 요만합니다. 이게 원래 호주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무게가 한 2.4kg 된다 그러는데 2.4kg면은 느낌이 아령이 2.4kg가 어느 정도더라 싶으실 텐데 그냥 딱 소총 한 자루 정도 딱 생각하면은 그 정도 무게가 됩니다. K2 소총 한 자루 딱. 그 정도 무게. 이렇게 여러 명이 들 필요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요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듯이 요거를 배달될 때도 우리 왜 집에서 DIY 이렇게 직접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물건들 많죠. 요즘엔 뭐 애지간한 건 다 조립해서 쓰도록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조립해서 바로 날려버리면 됩니다. 단가도 쌉니다. 46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게 460만 원 대빵 비싼데 그게 왜 싼 거냐? 이 460만 원 갖고 뭘 하느냐? 이게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드론을 날려서 요 골판지 드론을 날려서 공군기지에 있는 전투기를 5대를 망가뜨렸어요. 전투기는 한 대에 수천억 하죠.
50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수천억짜리를 망가뜨렸으면 이게 경제성이 최고인 거죠. 이게 드론이 진짜 힘든 건 그거예요. 자, 드론이 날아왔어. 드론이 서울 상공에 떴어. 그러면 요격을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뭔가를 쐈을 때 그걸 맞고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쏜 미사일과 그 다음에 떨어지는 드론이 이제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안 건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뭘 쏘든지 간에 소총 총알을 쏘는 거가 아니라면은 어지간한 미사일 한 발 쏘면 어지간한 미사일은 다 억 단위의 가격대입니다. 한 발에 몇 억 하는 거를 요거 500만 원짜리 잡으려고 하면은 그건 뭐 격추된다 하더라도 그냥 미사일 한 발 소모시키면은 그 자체로 남는 거죠. 옛날에 제갈공명이 빈배 띄워가지고 화살 10만 발 싹 걷어왔듯이 그냥 그 드론 쫙 날리면은 그냥 허공에다가 미사일 헛방 쫙 쏘게 하면은 그 자체로 또 남는 장사에, 그게 이제 드론의 위력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그 이미 입증된 거를 북한이 지난번에 그 약간 무기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때 골판지 드론이 딱 보였거든. 야,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드론은 종류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요 지금 골판지 드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호주에서 개발된 이유가, 호주라는 데가 뭐 이제 동부 쪽에는 그 뭐 좀 시가지가 있죠. 뭐 오페라하우스 이런 데 보면 되게 삐까뻔쩍한 대도시죠. 근데 서부 쪽으로 가면 퍼스 하나 정도, 퍼스라는 해안 도시를 제외하고는 중간 내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우편배달부가 뭐 하나 갖다 주려 그러면은 한 몇 시간 가갖고는 저 조그만한 봉다리 하나 주고 올라 그러니까 너무 허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느냐, 거기까지 자 정확하게 좌표값 딱 입력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거기다가 갖다 떨어뜨려 줘, 요거였어요 원래 목적은. 근데 잠깐만, 이거를 말이야, 그거를 서류를 거기다 정확히 떨어뜨려 줘가 아니라 폭탄을 실어갖고 폭탄을 거기다가 정확히 떨어뜨려 줘, 이러면 이게 공격무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력이 큰 것인데, 요거를 우리나라가 일단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드론의 장점이 그거예요. 기술적으로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대칭 무기로 북한이 우리한테 집중적으로 날렸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도 쓰기가 너무너무 좋은 게 싸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군사력이 센 나라가 오히려 더 골치 아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막상 날리면은 우리는 이제 인구 밀집 지역 이런 데서는 함부로 요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깝깝하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워요. 드넓은 평원이고. 근데 우리는 깝깝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아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얘네가 날리면 우리도 그걸 요격도 요격이지만은 우리도 같이 날리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일단은 시제품으로 한 100대 받아보겠다, 내년에. 근데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매달 요거를 100대씩 호주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100대씩, 우리나라는 일단 내년 초에 시제품으로 100대 일단 받아보겠다. 자, 어쨌거나 이제 드론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발견의 핵심이에요. 이걸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도 지금 여기는 저 원자력 발전소 얘기인데, 요즘에 뭐 아무나 그냥 드론을 아무 데서나 막 날려버리죠. 이거 원래는 이렇게 아무 데서나 날리면 안 돼요.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죠.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딱 레이더를 해서 저 드론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 드론을 딱 전파를 쏴가지고 저놈을 딱 추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은 추락시키는 게 단데, 그냥 자폭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폭탄이라 추락시키는 게 또 능사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실력을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 드론에 대한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얼마나 유심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론전, 현대전에서의 드론의 역할을 봤다면은 사실은 서울 같은 데가 가장 위험한 곳이고 또 동시에 드론에 가장 취약한 곳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좀 시민 불안을 달래줄, 안심시켜줄 의무가 있죠. 어쨌거나 이런 드론 기술을 배우는 걸 포함해서 북한군이 이제 실전 경험을 갖는 게 우리로서는 위험 요인인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투 중에 이제 북한군이 사망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은 최전선의 총알바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우리 모두가 아는 얘기긴 한데 그러면서도 얘기를 합니다. 북한군이 드론 활용법 같은 현대전 경험을 습득하고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리로 따지면 뭐 하세월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의 전초전 같은 성격이다. 우리나라의 일과 같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나비 효과 1번. 2번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 여기는 일단 시리아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탱크입니다. 이 사진 뭐지? 탱크인데 사람이 없어요. 시리아 정부군이 쓰던 탱크인데 그냥 탱크를 버리고 그냥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반군이 도시를 점령해 버렸어요. 지금 그 지도에 방금 본 도시가 알레포라고 시리아의 북부에 있습니다. 시리아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요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요만큼 붙어 있고, 레바논하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하고 붙어 있고, 요르단하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북쪽은 튀르키예, 터키고요. 지금 얘기된 그 알레포라는 곳이 바로 여기쯤 있고요. 시리아 수도는 다마스커스고요. 이게 이제 시리아인데 이제 남부 쪽은 원래 정부군 쪽이 셌고 반군들은 보통 이쪽이 좀 산악지형이거든요. 여기 요거 다 산입니다. 쫙 산. 그래서 이제 터키도 투르키예도 이거 참 투르키예란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와요. 터키도 이쪽이 이제 원래 쿠르드 반군이 좀 활동을 하는 지역이고 시리아도 이쪽 동네가 좀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이고 근데 그동안 소강 상태였어요. 근데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보면은 큰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시리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흑해를 넘어서 여기가 우크라이나예요. 이게 러시아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별로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는 이쪽 경로예요. 미국이 중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로는 이쪽 경로고 그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 시리아고 터키고 그래서 이들이 어떤 국제정치적으로 의외로 좀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만나는 지점 시리아 같은 경우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시리아 정부군은 하여튼 러시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70만 명이 사상자를 냈잖아요. 70만 명이면은 대한민국 육군 군대 다 털어도 70만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도대체 여기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런 그 외국 군대의 지원을 받는 그 정부군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허약하면 그러겠어요. 거기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 순간이에요. 소말리아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일단 수도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냥 반군이 거점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러시아가 뒤늦게 그동안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원에 나서고 있는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거기 이제 왕년에 시리아 전선에 투입돼서 아주 그 아마겟돈이라는 거의 어마무시한 그 고문 학살자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을 다시 보내서 지금 다시 좀 체면 치레를 하려고 하는, 이게 우크라이나로 인한, 그러니까 이게 저 시리아에 신경을 못 쓰니까 그 사이에 시리아 반군이 힘을 쓰는 이런 상태가 됐죠. 특히나 이걸 보면은 러시아도 러시아지만은 여기 이라크를 사이에 두고 이란이 또 있죠. 원래 이란하고 이라크가 사이가 안 좋죠. 옛날에 전쟁도 했었고. 근데 원래 그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말이 있죠. 이란으로서는 둘이 전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적의 배후에 내 편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제 뒤를 신경 쓰느라고 앞을 제대로 불안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 시리아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안보상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역시도 시리아의 친화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를 양쪽에서 협공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거죠. 러시아 지원받고 이란 개입하고 지금 이런 모양새로 지금 또 다른 지금 뭐 레바논, 이스라엘 간신히 지금 어떻게 불 좀 끄나 했는데 이쪽에서 큰 덩치로 일 하나 벌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오늘 아침 국제정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그루지아, 조지아 여기입니다. 러시아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루지아는 요만합니다. 그 밑에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가보시면 이제 그 풍경이 굉장히 중동스럽죠. 러시아 느낌은 아니고 이게 원래 불의 나라라 그러나 뭐 그렇죠. 그래서 뜨겁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여기가 원래 그루지아 세바르드나제 기억나시죠? 고르바초프 당시에 그 외무장관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 소련 개혁 개방의 쌍두마차가 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가 결국 요 조그만 조지아 출신이었고 나중에 조지아 대통령 됐는데 고르바초프라는 대통령 하에서의 외상으로서는 유능했지만 본인이 대통령으로서는 그닥 유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지아의 어떤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조지아의 생존에 대한 전략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얘들이 그러면 얘도 이미 유럽의 일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붙어 있는데 우리까지 유럽의 일원으로 들어가자인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너 임마 나랑 붙어 있는데 나랑 한 편 먹어야지 왜 너 일로 한 편 먹으려고 그래? 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세력 중에서도 친러냐 친유럽이냐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은 크게 한판 붙은, 이것도 역시 러시아가 여기다 힘을 못 쓴 이유 중에 하나죠. 결과이기도 하죠. 결국 우크라이나 나비 효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 뉴스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보고요. 경제 뉴스를 하겠습니다. 그 롯데 위기설이 처음에 유튜브로 나왔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논리적인 추론처럼 얘기를 했어요. 주장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이러면은 롯데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보고는 누군가가 찌라시로 롯데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라고 한 거죠. 그게 팍 퍼지면서 롯데 주요 계열사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자구계획 막 발표하고 주요 계열사 매각에 나서는 이런 모양새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롯데가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알짜배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 내놓는다 그러고 자산 재평가 받는다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이게 찌라시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게 됐는데, 안정된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떤 식기야 그러면서 이제 딱 수사 작성자, 작성 유포자 수사 의뢰에 들어간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계속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요. 롯데 렌터카도 굉장히 알짜배기인데 요것도 팔기로 했고, 또 하나는 롯데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드사 그러면은 제일 잘 나가는 게 이제 신한카드. 옛날에 LG카드가 정말 그 카드 대란 당시에 무지막지하게 손님 끌어당기면서 제일 컸는데, 그 LG카드를 먹으면서 신한카드가 1등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그리고 롯데카드, 이렇게 순서가 쭉 되거든요. 가입자 순서 기준입니다. 근데 롯데카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해요. 원래 지금 신한카드가 한 1,400만 이상이고, 그 다음에 삼성카드가 1,300만 수준이고, 그 다음 3, 4위는 1,200만 수준인데 별로 차이 안 나고, 근데 롯데카드는 1,000만이 안 돼요. 900만 수준. 가입자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상당수 겹치기도 하겠지만, 예컨대 누구 하나가, 예컨대 3, 4위 중에 KB국민카드 같은 데가 지금 4위인데, 요게 롯데카드를 딱 먹는다. 그럼 지금 1,200만인데 900만짜리를 딱 먹는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겹치는 게 있겠지만, 어쨌건 산술적으로는 2,100만 딱 나오는 거죠. 가입자 2,100만. 전 국민 2명 중에 1명은 우리 카드를 써요. 이런 어마무시한 카드 회사가 탄생을 하는 거죠. 물론 신한카드는 그냥 졸제 2위로 밀려나는, 이런 거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유독 카드가 잘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데는,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서열로 따지면 이게 1등, 2등인데 카드로 하면 영 맥을 못 춘단 말이지.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런 데들은 애시당초에 그 한번 사보려고 좀 찝적된 적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데들까지 하고 하면은 이게 꽤 이게 메리트가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뭐 팔게요 그런 내놓는데, 이거 뭐 누가 봐서 뭐 사갈 것 같지도 않은 이런 다 떨어진 종이나 내놓고 그러면은 이거는 위기를 더 부채질하는데, 누가 보면 야 그거 좀 괜찮은데, 이런 거를 내놓으니까 이제 롯데 위기설이 좀 가라앉은 거죠. 가라앉은 상황이 되니까 일단 아이고 한숨 돌렸다. 근데 어떤 놈이었어? 딱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어떤 놈이 어떤 놈이냐면 유튜브 찌라시였던 거죠. 그래서 참 보면은 제목에 긴급, 뭐 위기, 뭐 역대급,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정말 그런 거 제목 달고는 이제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는 내용은 더더욱 자극적으로 가는 거죠. 이제 곧 망한다, 이제 뭐 최후의 발악이다 그러고, 뭐 유튜브 제목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났어도 진작에 여러 번 끝났고, 사람들도 여러 번 죽었을 사람들 많고, 트럼프도 뭐 이미 뭐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제목들도 많았고,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사람을 끄는 게 유튜브의 속성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그냥 제목만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고 안에 내용은 그래도 좀 차분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 눈길 끌려고 센 얘기 하다 보니까, 원래 센 얘기 하다 보면 이제 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점점 매운맛도 세지고, 요즘엔 막 캡사이신 아예 갖다 들이붓죠. 말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초를 친다 그러죠. 이제 슬슬 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냥 초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초가 메인이고 뻥이 메인이고, 뻥을 보강하기 위한 이렇게 몇 가지 조각 사실들을 덧붙여 놓는 이런 지경에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사실이 그냥 남의 얘기, 그냥 연예인 얘기 하는 걸로 지나가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돈 얘기가 되고 기업의 얘기가 되면
쓸데없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해명하느라고 쓸데없는 헛심을 쓰게 된다. 이게 도대체 뜬소문 해명하는 데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저는 오히려 유튜브에서 이것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찌라시를 저격하는, 찌라시에 나온 내용을 팩트 체크하는 이런 유튜브도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사실은 헛소문 만드는 건 되게 쉬운데 헛소문이 헛소문, 거짓말임을 밝혀내는 거는 또 대단히 품이 드는 작업이라, 이게 사실은 또 헛소문을 못 막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국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바이든이 차남 헌터를 사면을 했습니다. 헌터는 사실은 원래 진짜 아픈 손가락이긴 했어요. 근데 뭐 본인은 사면 안 하겠다 그러더니만은 이제 뭐 남은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자식이랑 잘 살아야죠. 본인 손으로 사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물러나는 마당에 그런 거 안 중요한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노골적입니다. 뭐 내가 내 사람 내가 쓰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 봐주는 문화가 있는데 해도 이제 트럼프는 선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장녀 이방카의 시아버지는 주 프랑스 대사. 그러니까 이제 사위하고 성이 같죠. 사위는 우리한테도 이름이 익숙하죠. 쿠슈너. 당연히 이제 그 사돈도 이름이 쿠슈너가 될 텐데, 이 양반이 심지어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실형까지 받은 사람을 외교관으로, 특히나 프랑스에 대해서 전혀 인연도 없는, 사실은 그 해당 주재국에도 모욕적이긴 해요. 근데 뭐 해당 주재국 입장에서 그 나라 최고 권력자하고 또 얼마나 친하냐, 이게 또 대사로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해당 주재국 프랑스는 지금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시간이 없긴 합니다. 자, 오늘 간밤의 국제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프랑스가 기억나시죠? 몇 달 전에 이제 연금 개혁을 하느라고 아주 쌩 난리가, 그게 몇백만이 몰려 나와서 거의 한 달 내내 막 몇 달 동안 막 시위하고, 시위도 뭐 얌전하게나 합니까? 막 불태우고 막 난리를 쳤죠. 그래가지고 뭐 정부도 좀 바뀌고 뭐 이렇게 총선도 치르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결국 문제의 시작은 뭐였냐? 연금 개혁이다. 프랑스가 실제로 은퇴 이후에 연금으로 그냥 유유자적한 삶을 누리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들 해요. 그런데 내 유유자적한 인생의 목표가 61세부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너 64세부터. 야, 그럼 내가 3년이 더 뼈 빠지게 더 일해야 돼? 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터졌던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연금개혁은 적당히 타협점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타협을 만들어내는 순간 또 다른 어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췄을 뿐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뭐다? 연금을 더 걷고 연금을 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보장재정법이라는 형식으로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연금 덜 주고 세금은 더 걷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어느 국민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갖고 있는, 연금관리의 책임이라는 걸 갖고 있는 정부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알지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냥 표만 얻으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택도 없는 짓 하지 마. 특히나 지난번 총선에서 마크롱의 정당이 완전히 폭망했기 때문에 지금 연정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총리도 지금 연정 파트너가 맡고 있어요. 야당의 힘이 세단 말이지. 그 유명한 르펜을 비롯해서 야당의 힘이 세기 때문에, 르펜은 지금 이 정부가 무너지면 본인이 총리하고 본인이 대통령할 지금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마구마구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국회에 붙여봤자
이게 워낙에 인기 없는 정책인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될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 헌법이 굉장히 독특하죠.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유신헌법을 만들 때 프랑스 헌법을 참고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비상대권을 많이 인정하는데, 그 비상대권 중에 하나가 뭐냐, 법안을 만드는데 정말 긴급할 때는 의회의 동의 없이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이거 국회에서 표결을 해봤자 이거는 안 될 게 너무나도 뻔하니까 국회를 안 거쳐버린 거예요. 그냥 의회를 패싱 해버리고는 법을 만들었다. 이랬더니만 이제 국회에서 네가 드디어 미치고야 말았구나 그러면서 너 이제 다 죽었어 그러고는 지금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일단 총리 불신임만을 해서 총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총리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총리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총리를 다시 뽑거나 또는 정부를 완전히 불신임을 해서 총선을 다시 해서 지금 꾸역꾸역 지금 연정 구성해서 지금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연정마저 구성을 못하게, 그래서 꼼짝없이 르펜한테 지금 총리 자리를 줘야 되는 게 생기는 이런 모양도 있긴 합니다. 정부 붕괴라는 상황이 우리가 잘 아는 샤를르 드골 대통령 때 한 번 있었어요. 196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나중에 대통령도 하는 뽕피두라는 사람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드골이 인기가 괜찮을 때라 총선을 다시 했어요. 근데 이제 드골 당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코바이시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 뽕피두를 다시 총리 임명하는 걸로 해피엔딩으로 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마크롱도 인기가 없고, 특히나 지금 트리거가 됐던 이 법안 자체가, 자,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왜 하느냐, 프랑스의 정부 붕괴라는 거, 프랑스 정부가 붕괴가 되거나 말거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연금개혁은 어차피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연금개혁은 그 내용이 얼마나 철저하냐에 따라서, 철저할수록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더 안 내고 똑같이 받겠다면서 연금 개혁을 한다? 뻥입니다. 그거는 그냥 분치라는 거예요.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상처를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위에다가 피 닦아내고는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미련한 짓을 하는, 연금개혁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줬다 뺏는 거거든. 그걸 누가 좋다 그래? 그 누가 좋다 그래? 그 심리를 지금 르펜은 이용해서 정부를 마구잡이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왜? 몰아내면은 내가 최소 총리, 나가 대통령이니까. 우리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요. 연금개혁 해야지. 연금개혁하면 선생님 받는 연금 적어지는데 무슨 그런, 심지어 저기 은퇴하고도 몇 년 있다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도둑놈들이,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여야가 요걸 가지고 서로 입속을 챙겨 먹겠다고 시작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여야가 함께, 국민 여러분, 이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선택이지만은 이거는 그냥 저희가 손 잡고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저희한테 욕만 하시고 죄송하지만 이건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야지, 어느 한쪽에서 책임지는 쪽은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고 그거 반사이익 보려고 저놈 나쁜 놈이야 이러고 나오면은 이 꼴 난다. 자, 프랑스가 조만간에 이제 한동안 또 국제 뉴스에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비슷한 이슈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뉴스이긴 한데, 제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강스를 쉴 겁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강스라이팅 전용 채널로
둥지를 옮겨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둥지 안 옮겼는데 어제 제가 강스라이팅 아이템들 영상들을 대거 지웠거든요. TV조선의 영상을 남겨두면은 오히려 신규 채널로 찾아오시는 게 더 헷갈리고 힘들까봐 TV조선에 있는 영상을 싹 다 지웠더니 아이고야, 오늘 평소보다 접속자가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신규 채널로 가면 더 없을 겁니다. 아마 생각건데 100명 안쪽으로 아주 오붓한 방송이 될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라이브를 켰을 때 10명 안쪽이 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10명 안쪽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그때쯤 되면은 진짜로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하면서 강스라이팅을 진행할지도 모르겠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장점이 있는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강스라이팅 전용 채널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TV조선 뉴스 채널에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애정 담아서 강스라이팅 전용 채널에서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내일부터 4월 동안은 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강스라이팅 전용 채널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지금 계신 300분, 400분 꼭 다시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